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좀 뵙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프로필을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예, 일단 경제학 박사시고 김한진 위원님은 1986년에 이제 증권업계 발을 내디디셔가지고 주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거치시고 삼성자산운용에서도 리서치 헤드를 거치신 후에 PDS 투자자문 부사장까지 좀 하셨고요. 그리고 2013년에 백의종군 하는 생각으로 KTB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의 수석 연구위원으로 영입되셔가지고 또 지금 증시 분석을 또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 전망하면 항상 이 지수 어떻게 되느냐 이것부터 좀 물어보는데 그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예. 시장 전망 가능하면 이제 지수 전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전망이 제일 어려운데. 예. 연말까지는 뭐 저희 하우스뷰는 뭐 한 3,400 정도 보는데요. 네. 코스피 지수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한 3,000포인트에서 되게 좀 우여곡절이 있지 않을까. 네. 뭐 공방을 지속하면서 뭐 횡보 장세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수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서로 이제 공방을 하면서 횡보 장세. 예. 그리고 좀 뭐 한 2, 3년 정도의 뭐 중기 텀으로 본다면 네. 결국 뭐 한 3,500 정도는 뭐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세장이 올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아주 뭐 장기로 보면 뭐 저는 지수 예측하지 말자는 주의인데 어차피 주가 지수는 올라간다. 뭐 한 2040년 정도 뭐 멀다면 멀지만 제 생각에는 10,000포인트 갈 것 같은데요. 20년 후는 10,0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좀 너무 긴 얘기니까 다시 이제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그 증시에서 이제 한국 증시 지수만 얘기했지만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공급망 우려 때문에 인플레 압력이 되게 세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증시에 좀 악영향, 악재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인플레가 생기면은 기업들이 비용 압박을 받으면서 실적이 좀 나빠지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 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물가도 오르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저는 뭐 좀 현실성이 낮다. 적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올해 물가 상승률은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좀 높지 않습니까? 가령 뭐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페드가 뭐 중시하는 뭐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가 올해 한 3.7 정도로 예상하는데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과거 평균보다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정상화 과정.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물가의 정상화 과정은 예상되나 과거 평균보다는 살짝 높은 물가가 지속되면서 경기 확장이 또 같이 동반되니까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 확장기의 자연스러운 뭐 물가 상승 구간. 다만 올해보다는 기저효과 때문에 좀 물가가 낮아지는. 하지만 장기 평균으로 보면 상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그런 흐름이 올해 말까지 또 내년까지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완만한 흐름을 좀 물가를 전망하시면 기업 실적에 크게 압박은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기업 실적을 압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압박하는데 훨씬 더 강한 기업들한테는 이게 유리하게 적용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경기가 차별화, 뭐 K자형으로 이제 차별화되는 과정에서 원가 상승 압력이 전 기업에, 전 산업에
균등하게 압력을 주지만 이거를 이제 단가 상승이라든지 뭐 생산 효율성이라든지 경영 혁신으로 극복하는 몇몇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경기 확장기에 판가 상승을 유인하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고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원가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전체 주가에도 좀 압박 요인이 되겠네요. 예, 결국 그래서 주가가 좀 차별화가 심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배경 때문에. 네. 그럼 인플레이션 이렇게 조금 이제 완만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이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코로나 위기를 이제 어느 정도 극복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줄 다시 쥐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건 언제쯤 이런 일은 도래할까요? 뭐 지금 시작된 것 같고요. 네. 당장 뭐 올해 11월부터는 연준이 이제 뭐 적극적인 긴축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테이퍼링 시작할 것 같고 내년 6월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저는 내년 9월 네. 또 12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미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연말 연방준비위원회 페드 펀드 레이트는 기준금리는 0.75%를 이제 도달하는 거고요. 네. 후년에 또 계속 분기에 한 번씩 금리를 올려서 뭐 2023년 9월에는 뭐 거의 1.5% 그 정도. 그러니까 내년에 한 2번, 뭐 후년에 한 4번. 그래서 후년 연말에는 뭐 한 1.75% 정도, 거의 2%에 가까운 기준금리를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반적인 글로벌 유동성은 좀 줄어들게 되겠네요. 내년, 내후년. 맞습니다. 유동성 환경은 뭐 굉장히 중대한 변화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좀 축소되면 지금 우리 국내 증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게 외국인 자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심이 높은데 최근 뉴스를 보면 한 5개월 정도 외국인 자금이 순 매도였다가 최근에 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면 국내에 외국인 자금이 더 이상 좀 들어오는 게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외국인들은 내년까지는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 뭐 25조 정도 팔았는데 올해 뭐 9월까지만 해도 거의 한 30조 팔았거든요. 왜 파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준이 이제 돈줄을 죄이기 시작하면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위험 관리를. 근데 위험 관리를 하는데 신흥국에서 일단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팔 수 있는 지역. 그게 이제 뭐 한국, 대만, 중국 정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억울하죠. 아까 우리가 글로벌 ATM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쉽게 돈을 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산업 구조로 보면 뭐 선진국이고 반도체도 있고 뭐 기업들 잘 나가는데 일단 이런 그 유동성 환경에서 초반에 좀 불리한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국을 떠나서 갈 데가 있냐? 특히 신흥국에서는 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소폭 순매도 우위의 기조는 내년까지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연준의 돈줄 제기로 리스크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또 뭐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 ATM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우리나라에서 쉽게 돈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이 좀 억울한 측면이죠. 팔고 나간다. 근데 이게 내년까지는 조금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전망을 하시네요. 달러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로 가기 때문에 또 뭐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또 달러 좀 약간 강세 기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계속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또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를 좀 강세를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게 우리나라 지수에는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3천 내외에서 좀 공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네요. 좀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측면은 뭐 모두가 지적하듯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 또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졌죠.
또 사업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뭐 성장 산업, 혁신 성장 산업 중심으로 재편됐고 그래서 한국의 멀티플 PER이 코스피 예. PER이 그동안 이제 신흥국 동네에서 놀았었는데 네. 아마도 내년에서 앞으로 2, 3년 사이에 선진국 수준으로 뭐 한 번에 그냥 뭐 테이크오프 할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선진국 PER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것 같아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이 어쨌든 현재의 코스피 기업 이익보다 코스피의 어쨌든 상단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을 보실 때는 3,5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네네. 전망을 하셨고 한 20년 멀게 봤을 때는 한 10,0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이런 좀 바탕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국내 증시는 그렇고 해외 증시는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 위기 거치면서 상당히 미국 주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도 많이 했는데 재밌는 게 미국 증시에서 주로 미국 테크주들만을 상당히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국내 투자자들이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좀 위험성은 없나요?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네. 이게 뭐 한 1, 2년에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시장 지배적인 어떤 그 지위를 선점유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빵이라든지 이런 그 혁신 성장 기업들의 카테고리가 예. 시장 주도주의 위치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 한 3, 4년간 그렇게 보면 어쨌든 미국 기술주 중심의 투자는 어떤 컨셉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맞다. 예.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찍을 거냐는 이제 좀 문제가 있지만, 예.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그 혁신 성장 기업들의 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PR이 아마존만 지금 한 45배 정도고 예. 나머지 뭐 한 30배 정도입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높은데 뭐 그래도 한 30배 조금 넘고요. 뭐 구글, 알파벳 이런 것도 뭐 지금 한 뭐 30배 정도 언저리 있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테크 주식이 비싸지 않다.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현금 능력 또 시장 지배력 또 꿈의 기울기 뭐 이런 측면에서 테크주가 앞으로도 한 3년, 5년 네. 중장기 투자에서 저는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테크주라는 게 끊임없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게 지금 그게 문제인데요. 예. 저는 뭐 내년 증시를 조금 혼란스러운 장세 이렇게 예상해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혼란스러우냐? 뭐 앞서 말씀 나눴지만 뭐 일단 연준이 통화 긴축을 예. 조금 더 우리의 지금 예상보다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도 지금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낮지 않은 상태다. 일부 종목은 과열된 수준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참고 파는 어떤 상황이 1년에 한 2번 정도는 네. 연출될 것 같아요.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네, 상황이에요. 예. 정말 겁나게 이제 장 끝났다. 이제 주식시장 다 전부 떠나야 된다. 이런 그 공포스러운 이런 국면이 내년도에 한 2번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그 용수철처럼 다시 또 반등하는 시장이 또 그 다음에 전개되고 그러한 그 V자형 주가의 어떠한 그 변동성에 반등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또 혁신 성장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런 말씀이죠. 그런 장세는 지금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지금 새로 주식 투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작년 올해 해서 쭉 주가가 상승하는 것만 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출렁이는 장이 오면 좀 상당히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양동이에 물이 이렇게 많이 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물이 양동이 밖으로 튀어나가고 네. 그 물의 쏠림과 역쏠림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원리로 내년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많이 충분하고 네. 또 일부 유동성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런 위험 요인들이 그런 시장의 어떤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은 주식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큽니다. 네.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네. 변동성이 네. 크고 위험이 네. 크니까 네. 그만큼 또 수익을 많이 돌려주는 그런 시장이죠. 그러니까. 네. 예. 그래 박사님 말씀대로 결국 투자자들이 최근에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분들은 주식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낮은 변동성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네. 높은 변동성이 나오면 음. 이 시장이 왜 이래? 음. 그리고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음. 미리 조금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주 간단한 질문을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때일까요? 아니면 팔 때일까요? 저는 뭐 ABC 이런 뭐 저기 주장을 하는데요. 네, ABC 이론이요. 예. 어그레시브하게 할 거냐, 좀 밸런스를 유지할 때냐, 아니면 컨서버티브 보수적으로 할 때냐. 예. 지금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밸런스를 유지하다가 조금은 더 좀 위험 관리 쪽에 치중해서 조금 더 주가가 싸지면 사야 될 기회를 엿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진짜 변동성은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조금 포트폴리오의 교체라든지 종목 교체라든지 또 위험 관리 또 현금 확보 이런 것들을 조금 이번 4분기에 조금 추구하시고요. 예. 내년도에 본격적인 이제 변동성을 조금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내년에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둬야 할 섹터 한 3가지를 좀 꼽는다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저평가돼 있는 쪽으로 내년 초까지는 대응하셔야 될 거를 이제 권유드리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PR이 낮은 쪽. 예. 그런데 돈은 그럭저럭 버는 섹터. 음. 이게 이제 은행 증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주를 이제 1번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는 반도체. 예. 반도체가 사이클이 짧아졌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 하우스뷰도 그렇고 한 연말 정도에는 다시 또 위쪽으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는 이제 반도체를 조금 싸게 사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경기 확장기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재, 뭐 자동차라든지 뭐 내구성 소비재 이런 쪽이 고급재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특히 소득이 좀 차별화되고 있고 또 생산 기업들이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물류 애로라든지 뭐 원자재 이제 약간 공급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이런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런 판가 상승이 가능한 어떤 고급재를 생산하는 컨텐츠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게임이라든지. 그래서 전반적인 소비재 이걸 이제 세 번째 섹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한진 박사님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 내년에 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오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전평가된 섹터들, 그러니까 은행, 증권으로 대표되는 거, 그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좀 사이클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반도체 섹터, 그리고 경기 확장을 확장에 따라 수혜를 받는 또 소비재 섹터, 이런 3가지 섹터를 좀 관심을 두면서 리스크 관리 잊어먹지 말고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좀 성공 투자의 길로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연철 박사의 머니머니 이번 시간에는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제가 한 몇 번 더 모셔가지고 다른 좀 투자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뭐 항상 어렵지 않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뭐 길게 보면 한 10년은 주식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마인드로 주식시장에 임해서 부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박연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